새벽 2시 떨리는 목소리로 걸려온 딸의 전화. 아빠, 나 맞았어. 임신한 딸을 때린 시아버지, 비리에 빠진 남편, 감옥 같은 시댁. 전직 형사 윤상호는 그날 밤 다시 형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그는 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본영상 감상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긴장하진 않았습니다. 딸 가을이가 31살이니까 이제 제 손을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날 아침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20년 넘게 형사 생활하면서 온갖 흉악범들 마주쳐도 안 떨리던 손이 그날따라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빠, 괜찮아요? 가을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딸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 손을 보니까 문득 이 아이가 처음 제 손가락을 꼭 쥐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응, 괜찮아. 아빠가 좀 긴장했나 보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을이도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딸도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곳이라 평일 낮인데도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15년 된 제 중고차를 보며 괜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랐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자개 테이블,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 조용히 흐르는 가야금 소리. 저희를 안내하는 종업원의 옷차림부터가 격식을 갖춘 한복이었어요. 이쪽입니다. 종업원이 안내한 방은 6인용 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세 사람이 이미 앉아 계셨어요. 가운데 상석에 앉은 남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말끔하게 빗어 넘겼고 회색 양복에 금색 넥타이 핀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느껴진 건 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상대를 평가하듯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었죠. 20년 형사 생활로 키운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최봉래입니다. 그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맞잡는 순간 그의 악력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단순히 힘이 센 게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었지만 그는 빙긋 웃으며 먼저 손을 놨어요. 윤상호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옆에 앉은 여자가 시어머니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진한 화장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눈꼬리가 올라간 인상이었는데 웃을 때도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더라고요. 어머, 따님이 사진보다 더 예쁘시네요. 그런데 좀 말랐어요? 시어머니가 가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핀잔인지 애매한 말투였어요. 가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가을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손짓했지만 그 손짓조차 어딘가 명령조로 느껴졌습니다. 가을이의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예비사위가 될 최강민이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34이라는 나이답게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검은 양복에 감색 넥타이를 맸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옆에 서 있을 때는 마치 부하 직원처럼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강민입니다.
강민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인사를 받으며 슬쩍 손을 봤어요. 손톱은 깨끗했지만 손등에 작은 흉터가 몇 개 보였습니다. 사무직 치고는 특이한 흔적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구절판, 갈비찜, 생선구이까지 한 접시에 1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음식들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면서도 계속 상대편을 관찰했습니다. 상호 씨는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복래가 갈비를 집으며 물었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묘하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예. 저는 현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와 시설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상대편 세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고 최복래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그 정도구나. 경비 일이시라. 고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동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는 동정보다 우월감이 더 묻어났어요.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을이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걱정하는 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강민이는 지금 건설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현장 관리 대리죠. 아버지 회사 일을 돕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복래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이 지역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민이가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요즘 재건축이 활발하다 보니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보람 있죠. 재건축 조합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형사 시절 봤던 수많은 비리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돈이 크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만큼 유혹도 많고 비리도 많죠. 조합장이시면 책임도 크시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최복래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책임보다는 권한이 더 크죠. 이 동네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곧 법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의 말투에서 교만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형사 시절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결국 법망에 걸렸죠.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최복래는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동네에서 얼마나 힘이 센지, 시의원이랑도 친하고 경찰서장하고도 골프 친다는 둥. 시어머니는 아들 자랑에 집안 자랑을 보탰습니다. 아파트가 몇 채고 빌딩도 있고 강민이가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옆에서 가을이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딸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출판사. 요즘 책이 잘 안 팔린다던데 월급은 괜찮아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가을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결혼하면 일 그만둘 거죠? 우리 집 며느리가 밖에서 일할 필요는 없어요. 집안일이나 잘 챙기면 되지. 시어머니의 말에 가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도 난처한 듯 보였지만 어머니 말에 반박하지는 못했어요. 그건 저희가 천천히 상의해 보려고 했는데요. 가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상의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집에만 있으면 돼요. 돈 벌 필요도 없고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딸만 곤란해질 테니까요. 디저트가 나올 무렵 최복래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결혼 날짜는 석 달 후로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식장도 제가 아는 곳으로 예약해 놨고요. 석 달이요? 그건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최복래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 다 그렇게 합니다. 길게 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 준비할 거니까 상호 씨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선심 쓰듯 말하는 그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더 거슬린 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어요? 신혼집 구할 때까지만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 그건. 강민이 뭔가 말하려다 아버지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을이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을이는 창밖만 바라봤고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아빠. 한참을 달리다가 가을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강민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래, 아빠도 알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강민이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최복래의 오만한 눈빛,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 강민의 우유부단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작아지던 딸의 모습. 형사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20년 넘게 범죄자들과 마주하며 키운 본능이죠. 그날 상견례 내내 제 안의 경보음이 계속 울렸어요. 뭔가 잘못됐다. 이 결혼 위험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고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딸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새벽 4시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깊숙이 넣어뒀던 물건을 꺼냈어요. 형사 시절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10년 전 퇴직할 때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던 거죠. 수첩 첫 페이지에 저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최복래 재건축 조합장. 뭔가 수상함.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줄이 몇 달 후 제 딸을 구하는 시작점이 될 줄은. 결혼식은 2024년 9월 21일에 열렸습니다. 최복래가 예약해 놓은 예식장은 시내에서도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였어요. 300명도 넘는 하객들이 왔는데 제 쪽 하객은 고작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들 몇 명, 예전 형사 시절 동료 몇 명. 그게 전부였죠. 신랑 측은 달랐습니다. 시의원, 구청 공무원, 건설업체 사장들까지 왔어요. 최복래는 하객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호화로운 한복을 입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시집 잘 왔어. 제 옆에 서 있던 예전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상호야, 저 집안 뭔가 수상하지 않아? 저렇게 힘 과시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래. 근데 애가 좋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가을이를 바라봤어요. 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예전처럼 환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웃음이었죠.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릴 때였습니다.
가을이가 큰절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허리를 더 숙여야지. 우리 집안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을이가 얼굴을 붉히며 다시 절을 했습니다.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신혼여행은 일주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와이로 간다고 했어요. 공항에서 딸을 배웅하면서 저는 가을이를 꼭 안았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알았지? 응, 아빠. 걱정 마. 가을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 후 가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어요. 아빠,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당분간 시댁에서 살기로 했어. 신혼집 구하면 나갈게.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가을이는 받지 않았어요. 1시간 후에 온 문자는 더 짧았습니다. 아빠 미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날부터 딸과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받지 않거나 받아도 두세 마디 하고 끊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 6시에 보낸 문자에 답장이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어제는 피곤해서 일찍 잤어. 아빠, 나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더 걱정됐습니다. 결혼한 지 2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을이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날씨가 쌀쌀해진 11월 초였습니다.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을이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색이 좋지 않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가을아, 너 많이 마른 것 같은데. 괜찮아, 아빠.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딸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저는 거실에 앉은 가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고 무릎을 계속 떨고 있었어요. 불안한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습니다. 시댁 생활은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을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불과 2초도 안 되는 침묵이었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잘해주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의 눈이 살짝 흔들렸거든요. 20년 넘게 형사 생활을 하면서 수천 명의 거짓말을 봤습니다. 제 딸이 거짓말할 때도 알 수 있었어요. 가을아, 힘든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알았지? 응. 근데 진짜 괜찮아, 아빠. 가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1시간도 안 돼서 집을 나갔습니다. 급하게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하면서 짐을 거의 다 가져갔지만 여전히 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책장에 꽂힌 책들, 벽에 붙은 사진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걱정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는 결혼식 전날 쓴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이다. 두렵다. 상견례 때 본 시댁 분위기가 자꾸 생각난다. 어머님의 차가운 눈빛, 아버님의 위압적인 태도. 강민이는 좋은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아빠가 걱정하시는 거 알아. 미안해, 아빠. 나 잘할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도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혼자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됐을 때 가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임신했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쁜 소식이어야 했어요. 첫 손주잖아요. 그런데 왜인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 축하한다. 몸은 괜찮아? 응. 근데 아빠 나 당분간 더 시댁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머님이 임산부는 시댁에서 관리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임산부를 시댁에 붙들어 두겠다는 거였어요. 가을이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겁니다. 가을아, 내가 원하는 거야? 응,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 혼자 있으면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누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알았어. 몸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전화해. 응, 아빠.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최복래의 재건축 조합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예전 형사 동료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최복래가 맡은 재건축 사업은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움직이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았어요. 공사비가 계속 오른다. 설명이 부족하다.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한 동료가 귀띔해줬어요. 상호야, 그 동네 재건축 조합 소문 안 좋더라. 돈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최복래가 워낙 힘이 세서 아무도 건드리질 못한대.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딸이 비리 집안으로 시집간 거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가을이를 보러 시댁에 갔습니다. 미리 연락도 하고 갔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썩 반갑지 않았어요. 어머, 장인어른. 갑자기 웬일이세요? 딸 얼굴 좀 보려고요. 임신했다고 해서. 아, 네. 들어오세요. 근데 가을이는 지금 좀 피곤해서 누워 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2층에 있는 가을이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감옥 같았어요. 창문에는 커튼이 꽉 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빠, 딸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입덧 때문인지 얼굴이 더 헬쑥해져 있었어요.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입덧이 좀 심한데 참을 만해.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을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가을이가 제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서 두려움을 읽었어요. 딸이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나 괜찮아. 하지만 그때 가을이의 손목을 봤습니다. 긴팔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손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게 잡은 흔적처럼 보였어요. 가을아, 그거. 아, 이거? 부딪혀서 그래. 괜찮아. 딸이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봤어요. 부딪힌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세게 잡아당긴 흔적이었죠. 그날 시댁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어요. 2024년 12월 3일. 가을이 손목에 붉은 자국.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두려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가을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형사로 돌아간 건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2025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추석은 시댁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은 본가에서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임신 중인 딸이라면 더더욱 친정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시댁에 묶여 있어야 한다니.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가을이가 받았어요. 가을아,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빠 미안해요. 나도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아빠 혼자서도 잘 보낼 수 있어. 너는 그냥 몸조리 잘하고. 응, 아빠.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추석은 평생 가장 쓸쓸한 명절이었어요. 추석 다음 날인 9월 8일, 가을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잠에서 깬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가을아? 아빠. 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빠 나. 가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을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아빠 맞았어. 아버님한테 뺨을 맞았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한 딸이 시아버지한테 뺨을 맞았다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나와. 아빠가 데리러 갈게. 아빠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다들 자고 있어. 나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하는 거야. 가을아, 그게 무슨. 아빠, 제발. 지금은 참아줘. 내가 조금만 더 견뎌볼게. 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어? 가을이가 흐느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날 오후였다고 합니다. 시댁에는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였어요. 가을이는 입덧이 심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여서 부엌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접시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내오는 일을 계속했죠. 오후 5시쯤이었답니다. 가을이가 조심스럽게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대요. 임신 초기라 자주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을이는 잠깐 멈춰 섰어요. 그 순간 뒤에 있던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답니다. 왜 멈춰 서 있어? 빨리 내놔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잠깐 어지러워서요. 어지럽긴. 젊은 애가 벌써 배 핑계대고. 빨리 움직여. 가을이는 꾹 참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최복래와 친척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가을이는 조심조심 테이블 위에 접시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대요. 어지러움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도자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담겨있던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을이를 쳐다봤어요. 가을이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잠깐 실수를.
이곳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최복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가을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시아버지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치워? 이게 얼마짜리 그릇인 줄 알아? 프랑스에서 가져온 건데? 최복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그가 다가오자 가을이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됐어, 일어나. 가을이가 일어서려는데 손에 도자기 조각이 박혔습니다. 피가 났어요. 가을이는 아픈 것도 참고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탁! 큰 소리와 함께 가을이의 왼쪽 뺨에 뜨거운 충격이 왔습니다. 최복래가 딸의 뺨을 때린 거였어요. 임신한 며느리의 뺨을 손바닥으로 힘껏 때렸습니다. 가을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똑바로 못해? 집안 망신이야, 망신. 최복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서 있었고 남편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가을이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뺨이 얼얼하고 아팠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울면 더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들어가. 내 방에 들어가 있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을이는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내내 다리가 떨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가을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이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아기에게 미안했어요. 엄마가 맞는 모습을 아기도 느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 강민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가을이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가을아, 미안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나셨을 때는 건드리면 안 돼. 더 심해져. 그래서 당신 아내가 맞는 걸 그냥 봐요? 임신했는데?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나중에 얘기해 볼게. 하지만 가을이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집에서 시아버지는 왕이고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임신한 제 딸을 때렸다고요? 가을아, 지금 당장 나와. 아빠가 데리러 갈게. 아빠 안 돼요. 지금 나가면 더 큰일 나요. 나 이 집에서 못 나가. 어머님이 맨날 내 위치 추적하시거든. 휴대폰도 자기 명의로 바꿨어. 뭐? 위치 추적? 응.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아세요. 밖에 나갔다 오면 어디 갔었냐고 캐묻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감금이었습니다. 가을아, 아빠가 방법을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아빠, 근데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뭔데? 오늘 밤에 우연히 들었어. 아버님이랑 여보가 전화 통화하는 거. 가을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에 창고에서 돈을 옮긴다고 했어. 조심해야 한다고, 들키면 큰일 난다고 했어. 그 순간 제 형사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창고, 돈. 이건 분명 수상한 거래였어요. 가을아, 그 얘기 정확하게 기억나? 응. 너무 무서워서 몰래 녹음했어. 잘했어, 가을아. 그 녹음 파일 절대 지우지 마.
그리고 혹시 또 뭔가 이상한 거 보거나 들으면 아빠한테 바로 연락해. 응, 아빠. 가을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약속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2025년 9월 8일. 최봉래, 임신한 며느리 폭행. 금요일 밤 11시 창고에서 동거래. 본격 수사 시작. 형사 윤상호가 완전히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가 보내온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목숨을 걸고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먼저 최봉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너 혼자 와. 창고에서 받아가면 돼. 그 다음은 남편 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같은 금액입니까? 아니, 이번엔 더 많아. 조합 승인건으로 추가금이 들어왔거든. 조심해서 옮겨. 절대 들키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불과 40초 정도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조합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예전 형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력반에서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김태수였어요. 지금은 경제범죄 쪽으로 옮겨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나야. 상호. 상호 형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있어. 최봉래라고 재건축 조합장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돈거래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최봉래요? 그 사람 소문 자자한데. 근데 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 사위 아버지야. 근데 내 딸을 때렸어. 임신한 상태로. 전화 너머로 김태수가 욕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개자식이. 형님, 제가 알아볼게요. 근데 공식적으로 조사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는 내가 모을게. 너는 그냥 그 사람 주변 정보만 좀 알려줘.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 날 김태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퇴근 후 조용한 술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김태수가 서류 몇 장을 건넸어요. 최봉래의 재건축 조합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 조합 규모가 8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장부가 엉망입니다. 공사비가 계속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시공사한테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아마 최봉래가 빼돌린 것 같은데 증거를 못 잡았어요. 그 사람이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11시에 몰래 돈을 옮기는 거였어요.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알아? 재건축 구역 안에 조합 사무실이 있는데 그 옆에 자재 창고가 있어요. 아마 거기일 겁니다. 김태수가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첫 번째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9월 13일 밤이었어요. 저는 낡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재건축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형사 시절 쓰던 망원경과 카메라를 챙겼죠. 밤 10시 저는 창고가 보이는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역 전체가 재건축 대상이라 대부분 빈 건물이었어요.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창고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시 반 창고 주변은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지자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 천천히 들어오는 검은색 SUV였어요. 저는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봤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남편 강민이었습니다. 강민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5분 정도 지나자 강민이 커다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이 무거운지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강민은 재빨리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고로 들어가더니 또 다른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총 3개의 가방을 실었습니다. 저는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 번호판, 강민의 얼굴, 가방을 나르는 모습, 모든 걸 증거로 남겼어요. 강민이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내려와 제 차로 뛰어갔어요.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형사 시절 익힌 미행 기술이 아직 남아 있었죠.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설 현장 앞에 멈춰 섰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현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민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잠시 후 다른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복래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뭔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한 듯한 몸짓이 느껴졌어요. 그러고는 함께 트렁크에서 가방들을 꺼내 현장 사무실 안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2 사람이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훔친 돈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돈을 빼돌린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범죄자의 집에 제 딸이 갇혀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수첩에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차량 번호, 가방 개수, 사진들도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업도 해뒀죠. 그날 밤 가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여보가 방금 들어왔어. 땀 범벅이고 긴장한 것 같아. 뭔가 했나 봐. 알았어. 넌 모르는 척해. 절대 내색하지 마. 응, 아빠. 조심해. 이후로 매주 금요일 밤이면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11시에 강민이 창고에서 가방을 싣고 건설 현장으로 가서 최복래를 만나는 패턴이었어요. 저는 4번의 금요일 동안 그들을 미행했습니다. 매번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죠. 차량 번호도 확인했고 현장 위치도 파악했어요. 넷째 주가 됐을 때 저는 한 가지 더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사무실 안을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낮 시간에 인부 복장을 하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경비가 물었습니다. 아, 저 배관 점검하러 왔습니다. 본사에서 나왔어요. 형사 시절 배운 거짓말 기술이었어요. 자신감 있게 말하면 대부분 넘어갑니다. 경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여보냈어요. 저는 현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책상과 서류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장부가 있었어요. 조합회계 장부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재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랍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나가는 인부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장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출 항목들이 너무 애매했거든요. 공사비 추가분, 자재비 긴급 지출, 기타 비용 같은 항목들이 반복됐고 금액이 1,000만 원 단위로 계속 나갔어요. 저는 김태수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거 완전히 조작된 장부입니다. 실제로는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럼 횡령이 확실한 거지? 네, 확실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물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돈이 어디 있는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옮기는 그 가방들 안에 현금이 있을 거였어요. 그걸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사진, 녹음, 장부, 미행 기록.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증거 확보 완료. 다음 금요일에 결정적 순간을 잡는다. 그리고 가을이를 데려온다. 딸을 구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저는 가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는 게 싫었거든요. 제 딸을 만나는데 왜 남의 허락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예상대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딸 보러 왔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가을이가 지금 좀 피곤해서 쉬고 있어서요. 그럼 제가 조용히 들어가서 보면 되죠.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 가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을아, 아빠야. 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가을이가 나타났습니다. 딸의 얼굴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가을이는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인데도 배가 그다지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손톱은 또다시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아빠, 가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딸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을아, 밥은 먹고 있어? 응, 먹고 있어. 그냥 입덧이 심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입덧은 보통 5개월쯤 되면 줄어들어요. 딸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잠깐 나가자. 아빠랑 밖에서 밥 먹자. 아빠, 그게. 가을이가 망설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외출도 못하게 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임산부는 밖에 나가면 안 좋다고 하셔서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책임질게. 잠깐만이라도 나가자. 응, 알았어. 가을이가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저희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딸이랑 잠깐 밥 먹고 올 겁니다. 가을이는 집에서 먹어야 해요. 밖에 나가면 제 딸입니다. 제가 데리고 나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가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저희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온 가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얼마나 오래 집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을이가 좋아하던 순두부찌개 집이었어요. 주문을 하고 나서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을아, 이제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가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뭘 말하는 거야, 아빠?
넌 지금 견디고 있잖아.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빠한테 말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가을아, 매일매일이 힘들어. 어머님은 내가 하는 모든 걸 간섭하시고, 아버님은 무섭고, 여보는 나를 지켜주지 못해. 나 혼자인 것 같아. 가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도 어머님이 검사하세요.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누구한테 문자 보냈는지 다 확인하시고, 위치 추적 앱도 깔아놨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알고 계셔. 뭐, 밖에 나가면 누굴 만났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해요. 아빠한테 연락하는 것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못해. 가을이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새로운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또 그릇을 깼어. 손이 떨려서 실수한 건데 어머님이 내 손목을 세게 잡으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보는 밤마다 늦게 들어와. 어디 갔었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올 때도 있어. 금요일 밤에 특히 늦게 들어오지? 제가 물었습니다. 가을이가 놀란 표로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빠? 아빠가 알아낸 게 있어. 가을아, 너희 시댁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가을이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이야, 아빠? 시아버지가 재건축 조합 돈을 빼돌리고 있어. 그리고 내 남편이 그 일을 돕고 있고, 아빠가 4달 동안 증거를 모았어.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들과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을이가 그걸 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응.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돈을 옮기고 있어. 아빠가 직접 확인했어. 가을이가 파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럼 여보도 범죄자라는 거야? 그래. 그리고 가을아, 이제 아빠가 너를 여기서 꺼낼 거야.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해.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 거야. 어떻게?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경찰에 넘길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힐 거야. 폭행도 횡령도 다. 가을이가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아빠, 나 아기가 있어. 아기 아빠가 감옥에 가면. 가을아,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해. 그리고 내 아기는 범죄자가 아니라 떳떳한 외할아버지와 함께 자랄 수 있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약속할게. 너와 내 아기를 지킬 거야.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줘야 해.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야, 아빠? 이번 달 안으로. 다음 금요일이 마지막 증거를 잡는 날이 될 거야. 그날 아빠가 경찰과 함께 움직일게. 그리고 그날 밤 너를 데리고 나올 거야. 가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때까지 들키면 어떡해? 들키지 않아. 넌 평소처럼 행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그리고 이 파일은 절대로 시댁에 가져가지 마. 응, 알았어.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걸 사용해. 저는 작은 비상벨을 건넸습니다. 열쇠고리처럼 생긴 거였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아빠 핸드폰으로 신호가 가. 그럼 아빠가 바로 달려갈게. 가을이가 비상벨을 받아 꼭 쥐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희는 오래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딸의 손을 잡아줬어요. 가을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나 이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또 뭐라고 하실 거야. 알았어. 아빠가 데려다 줄게.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서 계셨어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나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밥 먹고 산책했습니다. 임산부는 적당히 움직여야 좋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일자로 굳었어요. 앞으로는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걱정했잖아요. 걱정이 아니라 감시를 못해서 화난 거겠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을아, 들어가. 몸조리 잘하고. 응, 아빠. 고마워. 가을이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닫기 전에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차에 돌아와 저는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그날이 끝이다. 반드시 끝낸다. 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었어요. 2025년 10월 17일, 저는 검사를 만났습니다. 김태수가 소개해준 강지훈 검사였어요. 41살의 젊은 검사였지만 경제 범죄 분야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강 검사는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워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윤상호 씨시죠? 김태수 형사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네, 검사님. 제 사건을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증거를 봐야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4달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녹음 파일, 장부 사본, 차량 번호 기록, 날짜별 정리 노트. 강 검사가 파일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20분 정도 지났을 때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대단한데요. 전직 형사셨다면서요? 네, 23년 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매우 체계적입니다. 특히 이 사진들이 결정적이네요. 강 검사가 금요일 밤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현장을 급습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잡아야 확실한 증거가 되죠. 동의합니다. 제가 경찰 쪽과 협조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강 검사가 달력을 봤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이네요. 하루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윤 씨, 이번 금요일 밤 11시에 현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아, 그리고 따님 안전이 걱정되는데요. 체포 작전 중에 혹시 따님한테 위해가 갈 수도.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딸을 미리 빼내올 겁니다. 강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뵙죠. 카페를 나오면서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최복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어요. 김태수가 연락처 몇 개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예전에 조합 총무로 일했던 60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박현수였어요. 그는 2년 전에 조합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왜 그만두셨습니까? 최복래 조합장이랑 안 맞아서요. 그 양반 돈에 대해서는 절대 투명하게 안 해요. 제가 장부 좀 보자고 했더니 다음 날부터 저한테 일 안 시키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점을 본 적 있으십니까? 있죠. 매달 말일쯤 되면 조합 회계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항목은 늘 추가 공사비나 긴급 지출이었는데 실제로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적어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되는 것 같아요. 1년이면 10억 원 가까이 되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0억 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혹시 최복래가 그 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소문으로는 현장 사무실 어딘가에 금고가 있다고 들었어요. 은행 계좌로 하면 흔적이 남으니까 현금으로 보관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수첩에 기록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건설 현장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곳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만나기로 했어요. 김태수가 소개해준 최경수라는 60대 남자였습니다. 경수는 예전에 건설 인부로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키가 작고 야윈 체격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도 최복래 그 사람 싫어합니다. 인부들 임금 떼먹은 적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작년에요. 공사가 끝났는데 임금을 석 달이나 안 줬어요. 인부들이 항의하니까 그제야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고 했죠. 결국 다 못 받은 사람도 많아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합원들 돈도 훔치고 인부들 돈도 떼먹고 최복래는 완전한 범죄자였어요. 경수 씨,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이 현장에서 뭔가 일어날 건데 그때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최복래를 잡으려고 합니다. 경찰이랑 검찰이 움직일 겁니다. 경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금요일 밤 11시쯤 평소처럼 경비를 서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복래랑 그 아들이 오면 저한테 신호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믿을 만한 협력자가 생긴 거였어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실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배관 수리 업체 직원인 척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공구 가방을 들고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배관 점검 나왔습니다. 아, 네. 저쪽 화장실 쪽 좀 봐주세요. 현장 소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리켰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책상 서너 개가 있었고 한쪽에는 회의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쪽 구석에 철제 캐비닛이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간단히 시간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구조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출입구는 하나, 창문은 세 개. 철제 캐비닛은 안쪽 벽에 붙어 있고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가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가을아, 내일 밤 11시에 아빠가 갈게. 무슨 일인데 아빠? 그날 밤에 모든 게 끝나. 아빠가 너를 데리러 갈 거야. 전화 너머로 가을이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드디어? 응. 가을아, 내일은 평소처럼 행동해. 절대 내색하지 마. 그리고 밤 10시 반쯤 되면 방에 들어가서 짐을 싸. 꼭 필요한 것만. 아빠가 11시쯤 도착할 거야. 알았어, 아빠. 근데 여보는 어떻게 돼? 내 남편은 내일 밤 체포될 거야. 시아버지도. 가을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어, 아빠. 나 준비할게. 잘 자, 딸. 응, 아빠.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4달 동안의 추적이, 딸의 고통이 모두 끝나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계속 쳐다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강 검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씨, 준비됐습니다. 경찰 기동대 5명이 대기 중입니다. 10시 반에 현장 근처에서 만나죠. 알겠습니다, 검사님. 저녁 9시 저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카메라와 손전등을 챙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을이가 탈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하면서 지난 4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견례 날의 불안감, 딸이 맞았다는 전화, 금요일 밤의 추적, 가을이의 눈물. 모든 게 오늘 밤 끝납니다. 10시 반 현장 근처 공터에서 강 검사와 경찰들을 만났습니다. 기동대원들은 방탄조끼를 입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윤 씨, 작전 설명하겠습니다. 강 검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11시에 용의자들이 도착하면 물건을 옮기는 동안 기다립니다. 확실하게 현금을 확인한 후에 진입할 겁니다. 윤 씨는 저희 뒤에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은요? 제가 체포 직전에 데리러 가겠습니다. 시댁이 여기서 10분 거리입니다. 강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위치로 이동하죠. 우리는 현장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있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망원경으로 창고를 지켜봤습니다. 10시 55분 검은색 SUV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남편 강민의 차였어요. 그가 차에서 내려 창고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11시 정각 남편 강민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강민이 안으로 들어가자 곧 불빛이 켜졌습니다. 5분 후 또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최복래의 차였어요. 시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더니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2명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강 검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현금을 확인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창고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2 사람이 뭔가를 옮기고 있었어요. 잠시 후 강민이 큰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이 무거운지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그는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고로 들어갔어요. 똑같은 동작이 반복됐습니다. 2번째 가방, 3번째 가방, 4번째 가방. 총 4개의 가방을 실었습니다. 최복래도 나왔습니다. 그가 트렁크를 열어 가방 하나를 확인했어요. 지퍼를 열자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현금 다발이었어요. 확인했습니다. 현금 다발 보입니다. 제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강 검사의 목소리가 즉각 들려왔어요. 좋아요. 그들이 차를 출발하면 따라붙습니다. 윤 씨는 따님 데리러 가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재빨리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댁으로 향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시댁까지는 10분이 걸렸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가을이한테 전화했어요. 가을아, 아빠야. 지금 나와. 응, 아빠. 나갈게. 2분 정도 지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을이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딸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조금 나와 있었지만 여전히 너무 말라 보였어요. 가을이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불이 켜지더니 시어머니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저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 어머님이 봤어. 괜찮아. 이미 늦었어.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시어머니가 밖으로 뛰쳐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멀리 가고 있었죠. 가을아, 괜찮아? 응, 아빠. 나 괜찮아.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가을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이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저희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경찰차 서너 대가 현장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가을이가 차 안에 있도록 하고 저는 현장으로 뛰어갔어요. 현장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동대원들이 최복래와 강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사무실 입구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강 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복래 씨, 최강민 씨, 재건축 조합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최복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거였습니다. 여기 영장 있습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기동대원 2명이 다가가 최복래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복래가 버둥거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조합장이야. 조합장이 조합 돈을 훔친 겁니다. 강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사무실 수색하십시오. 경찰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사무실 안쪽에 있는 철제 캐비닛 앞에 섰습니다. 여기를 여십시오. 한 경찰이 공구로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캐비닛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검은색 가방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 검사가 가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어요. 5만 원권 지폐들이 빼곡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현금 확인했습니다. 증거 확보하십시오. 경찰들이 사진을 찍고 가방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총 8개의 가방이 나왔습니다. 각 가방마다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 검사가 잠깐 계산하더니 말했어요. 대충 봐도 10억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10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돈을 이렇게 빼돌린 거였습니다. 밖에서는 최복래가 계속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복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윤상호? 최복래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 사위 아버지 맞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제 딸을 때린 대가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이게 다 너 짓이야? 최복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강민 씨, 할 말 없습니까? 강 검사가 물었습니다. 강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제 아내한테, 그리고 장인어른한테. 강민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제 딸한테는 평생 얼굴도 보이지 마십시오.
장인어른, 당신은 제 사위가 아닙니다. 범죄자일 뿐입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경찰들이 두 사람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최복래는 끝까지 고함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문이 닫히고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강 검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증거면 확실하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따님은요? 저기 차에 있습니다. 강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가을이는 차 안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 가을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가을이가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4달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아, 이제부터는 행복해야 한다. 응, 아빠. 나 행복할게. 집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저는 가을이를 옛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쉬어. 아빠가 아침 해줄게. 응, 아빠. 가을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온 거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2025년 10월 18일. 최복래, 최강민 체포. 현금 10억 원 이상 압수. 가을이 구출 완료. 사건 종결. 수첩을 덮으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가을아, 이제 아빠가 너를 지킬게. 평생. 체포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재건축 조합장 1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아들과 함께 조합 자금 빼돌려. 검찰 전격 수사. 조합원 100여 명 피해. 분노 확산. 저는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화면에 최복래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을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너무 지쳐서 깊이 잠든 거였습니다. 저는 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전 10시쯤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시어머니 정미경이었어요. 장인어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랑 아들이 경찰서에 있어요. 당신이 신고한 거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당신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범죄? 우리 남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10억 원이 넘는 조합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제 딸을 때렸고요. 이게 범죄가 아니면 뭡니까? 그건 실수였어요. 접시를 깨뜨려서 화가 나서 실수로 사람을 때립니까? 임신한 며느리를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을이 어디 있어요? 내 며느리 돌려줘요. 제 딸입니다. 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기는요? 내 손주는요?
그 아기도 제 외손주입니다. 범죄자의 집안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용서는 법정에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제 딸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낮 2시쯤 가을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얼굴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 몇 시야? 2시야. 많이 잤네. 응.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 가을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아빠가 미역국 끓였어. 와, 미역국? 오랜만이다. 저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가을이는 처음에는 조금씩 먹더니 점점 더 많이 먹었어요. 입맛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빠, 맛있어. 많이 먹어. 너 너무 말랐어. 응, 이제 많이 먹을게. 식사를 마치고 가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여보는 어떻게 됐어? 구속됐어. 아버지랑 같이. 가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아기 아빠인데. 가을아, 그 사람은 범죄자야. 그리고 너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고. 알아. 근데 아기는 죄가 없잖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아기는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키우는 거야. 아빠랑 너랑. 가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사흘 후 강 검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씨 기소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 기소로 갔습니다. 혐의는 뭡니까? 업무상 횡령, 배임, 폭행, 감금 미수까지 붙었습니다. 특히 임산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감형 가능성은요? 글쎄요. 금액이 크고 조직적이었고 피해자가 많습니다. 최복래는 최소 7년에서 8년, 최강민은 4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됩니다. 긴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였어요. 참고로 최복래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요. 대신 선처를 바란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부하겠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으로 보니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가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제발이요. 나 무릎 꿇을게요. 인터폰 화면으로 보니 시어머니가 정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어요. 가을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빠, 어머님이야? 응. 만나고 싶다는데. 가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 번만 만나볼게. 마지막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가을아. 시어머니가 딸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가을이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저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가을아,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하신 건데요? 가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를 힘들게 한 것.
남편이 너를 때렸을 때 막지 못한 것. 강민이가 나쁜 일하는 걸 모른 척한 것.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거예요? 가을아, 제발.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없을까?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님, 가을이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 그 집에 다시는 안 가요. 그리고 제 아기도 그 집안 사람으로 키우지 않을 거예요. 가을아, 그래도 강민이 아빠인데. 아빠요? 나를 지켜주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아빠예요? 가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임신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감시당하고 외출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손목 잡혀서 멍들고 뺨 맞고 그런데 남편은 날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날 지켜주지 않았고 미안해, 가을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가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가을아, 아기가 태어나도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랑은 남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정말, 정말 그래야 하는 거니? 네, 그래야 해요. 가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옆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가을아, 건강하게 지내. 아기도 건강하게 낳고.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시어머니는 사라졌어요. 가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가을아. 넌 정말 잘했어. 아빠, 내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넌 너와 내 아기를 지키는 거야. 그게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야. 가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어요. 2025년 10월 28일. 최씨 집안과 완전히 결별. 가을이의 새로운 시작. 이제 진짜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한 거였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법정이었어요. 저는 가을이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저는 가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아, 괜찮아? 응, 아빠. 떨리긴 한데 괜찮아. 법정 문이 열리고 최복래와 강민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주황색 수감복을 입은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최복래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강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가을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판사였어요.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최복래는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 12억 3천만 원을 횡령했으며 피고인 최강민은 이를 방조하고 공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복래는 임신 중인 며느리를 폭행했으며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듣고 있었어요. 12억 3천만 원. 최종 확정된 횡령 금액이었습니다. 최복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조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일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고의적인 횡령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12억 원이 넘는 돈이 실수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강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 장부 사본, 목격자 진술서, 모든 게 빠짐없이 제출됐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매주 금요일 밤 조합 창고에서 현금을 빼돌렸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사가 사진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창고 앞에서 가방을 나르는 강민의 모습, 현금 다발이 가득 든 가방, 철제 캐비닛에 숨겨진 돈. 최복래가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저와 마주쳤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오와 원망이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그 시선을 똑바로 받아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재판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조합원 대표 서너 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복래가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가 요구해도 계속 미뤘습니다. 공사비가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그만큼 투입됐습니까? 아니요. 현장 인부들 말로는 자재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제때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최복래의 범죄가 명확해졌습니다. 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봤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재건축에 투자했다가 날린 겁니다. 세 번째 재판은 12월 19일이었습니다. 이날은 가을이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가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인은 현재 임신 중이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9월 7일 추석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을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시댁에서 설거지와 음식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계속 일했어요. 가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후 5시쯤 제가 접시를 나르다가 어지러워서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며 가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습니다, 증인. 천천히 말씀하세요. 판사가 격려했습니다. 가을이가 눈물을 닦고 다시 말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힘껏 때리셔서 저는 비틀거렸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을이가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 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손목을 잡히고 밀리고 그랬습니다. 강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의 남편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거실에 있었습니다. 다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가을이가 강민을 쳐다봤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때렸을 때도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할 때도 한 번도 제 편이 돼주지 않았습니다. 증인, 시댁에서 외출이 자유로웠습니까? 아니요.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이 깔려 있었고 어디 가는지 항상 보고해야 했습니다. 친구들도 못 만났고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것도 눈치 봐야 했어요.
그건 사실상 감금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가을이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딸이 자리로 돌아오자 꼭 안아줬어요. 잘했어, 가을아. 정말 잘했어. 아빠 떨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이야. 최종 변론이 있던 날은 2026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요구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최복래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최강민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합니다.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최복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저와 가을이는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복래는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횡령했고 며느리를 폭행했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최복래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합니다. 최복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최강민은 아버지의 범죄를 방조하고 공모했으며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합니다.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가을이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다 끝난 거지? 응, 다 끝났어.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는 너와 내 아기만 생각하면 돼. 가을이가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는지 딸이 웃었어요. 아빠, 아기가 움직여. 그래. 아빠한테도 느껴지게 해봐. 저는 딸의 배에 손을 대었습니다. 작게 톡톡 차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손주가 건강하네. 응, 아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그날따라 날씨가 포근했어요. 저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을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아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빠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야.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거기 갇혀 있었을 거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자, 가을아. 그게 아빠 소원이야. 응, 아빠. 나 행복할 거야. 우리 아기도 행복하게 키울 거고. 그날 저녁 저는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최복래 징역 8년, 최강민 징역 5년 선고. 정의가 실현됐다. 이제 진짜 끝이다. 수첩을 덮으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날들만 남았습니다. 2026년 3월 15일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기다리던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가을이의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딸의 배는 이제 정말 커져서 걸을 때마다 힘들어했어요. 저는 딸의 팔을 잡아주며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아빠, 나 이제 곧 엄마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가을이가 엄마가 되는 거지. 떨려.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잘하지. 넌 강한 아이니까. 가을이가 웃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웃음이었어요. 시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맑아졌어요.
무엇보다 자주 웃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연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빠, 봄이 왔네. 응, 봄이 왔어. 아기도 봄에 태어나는 거야. 좋은 계절에 태어나네. 가을이가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이름은 정했어? 응, 유나은이. 하늘에서 내린 은혜라는 뜻이야. 유나은. 좋은 이름이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3월 20일 새벽 3시, 가을이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기가 나오려나 봐. 저는 황급히 일어나 가을이 방으로 뛰어갔어요. 딸이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진통 간격이 어떻게 돼? 5분마다 한 번씩 와. 병원 가자. 지금 바로. 저는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가을이를 부축했습니다.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새벽이라 길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가을아. 아빠가 옆에 있어. 아파.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을이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가을이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6시가 됐어요. 밖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딸이 어떻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 낳으셨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간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딸은요? 제 딸은 괜찮습니까? 어머니도 건강하십니다. 잠시 후에 뵐 수 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30분 후 저는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가을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나 해냈어, 아빠.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옆 침대에는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생명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 꼭 담은 입술,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 완벽했어요. 안아보실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무게였습니다. 하은아. 제가 이름을 부르자 아기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할아버지야. 네, 할아버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 아기의 담요에 떨어졌어요. 아빠, 울지 마. 가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야, 가을아. 나도 행복해, 아빠. 저는 아기를 안은 채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하은아, 저기 봐. 너를 위한 세상이야. 아기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1년간의 고통, 싸움, 눈물.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퇴원하는 날 봄비가 내렸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였어요. 저는 하은이를 안고 가을이를 부축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아빠, 조심해. 비 와. 괜찮아. 아빠가 다 지켜줄게.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아기 방을 만들었어요. 하얀 아기 침대, 부드러운 이불, 귀여운 모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언제 준비한 거야? 조금씩 준비했지. 우리 손주 올 곳 마련해야지. 가을이가 제 등에 기댔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 아빠 아니었으면. 됐어.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자. 저는 하은이를 아기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이며 잠들어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하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가을이가 일어나 아기를 안았습니다. 쉿, 하은아. 엄마 여기 있어. 가을이가 아기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가였어요.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엄마가 됐습니다. 제 작은 가을이가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된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기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트림 시키기.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빠, 사진 찍어줄래? 그래.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가을이가 하은이를 안고 웃었어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더 웃어. 이렇게?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아빠도 같이 찍자. 그래. 저는 가을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이를 함께 안았어요. 가을이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기. 아빠, 우리 진짜 가족이네. 응, 우리는 가족이야. 밤늦게 가을이와 하은이가 잠들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손녀 유나은이와 함께하는 첫 주. 가을이는 좋은 엄마가 되고 있다. 하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지난 1년은 힘들었지만 모든 게 의미 있었다. 나는 딸을 구했고 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은이를 만났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고 부당한 일들도 많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나는 형사였다.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해결했다. 내 딸을 구하는 일. 이제 나는 할아버지다. 하은이가 자라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너의 엄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하은아, 너는 축복 속에서 태어났다. 사랑하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있다. 우리는 너를 평생 지킬 것이다. 너는 행복하게 자랄 것이다. 그리고 가을아, 넌 이제 자유롭다. 과거는 지나갔다. 앞으로는 행복만 남아있다. 아빠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봄이 다시 왔다. 우리에게도 봄이 왔다. 수첩을 덮으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아기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하은이가 잠결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은아. 평생.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봄은 다시 왔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사람의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더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